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investing.com을 통해서 이렇게 웨비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예정이신데 지금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분, 두 분 입장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신 분들 만약에 채팅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채팅창에 간단하게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들어왔어요 라는 표시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가 나가니까 제 관리자 창에 보이는 게 뭔가 표시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관리자분께 제가 좀 하나 확인을 하고 본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글로벌하게 브로드캐스트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슴이 떨립니다. 자, 오늘 칼럼을 통해서 오늘 웹이나 웹 세미나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안내 공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방송 생활 짬밥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15년 이상 더 됐네요. 몇 년이지?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주제는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보실 때 매일매일 investing.com 보시잖아요. 어젯밤에도 아마 9시 30분이었나요? 그때 미국 CPI 얼마나 나왔네 이런 거 보시면서 가슴을 막 조마조마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제 지표 나오면 와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시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는 많은데 내가 정작 활용해야 될 정보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거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서는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진지하게 다룰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우리 차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하나. 자, 어떤 차트냐? 자, 바로 이겁니다. 종합주가 지수예요.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게 되는, 보고 계신 차트는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예요. 자, 이게 1992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2023년 오늘 4월 13일까지입니다. 거의 30년이 넘는, 30년이 넘는 긴 타임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상상?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Back to the Future 해서 얼마 전 끝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안 되죠. 요거 지우고 진도준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요 시점에서 이렇게 딱 사고 이렇게 딱 변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딱 변고점에서 사고 딱 변고점에서 또 팔고 하면 대박 나겠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 상상, 그 꿈과 희망, 로또 같은 그러한 상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피크 포인트는 잡을 수 없어요. 이건 진짜 힘들죠. 예. 이건 잡을 수 없어요. 대신에 어떤 가능성의 영역, 예, 가능성의 영역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게 콕 하고 꼭지점을 잡지 않더라도 대략, 예, 대략적인 영역을 잡을 수만 있어도 뭐 정확하게 최저점에서 잡고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의미한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알고 계시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 어떤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기준, 그리고 우리가 investing.com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을 보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구상하실 수 있는, 예, 참고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특히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스마트해지셨죠. 예. 예전에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셨는데 지금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세 가지와 함께 조금 더 지식을 넓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것에 앞서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매일매일 또는 주식시장의 시세, 예, 오늘 주가가 올랐네, 내렸네, 이러한 부분을 매일같이 보시면서 일희일비합니다. 예,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그리고 맨날 걱정만 해요. 밤 12시까지 걱정하고, 예, 뭐 새벽에도 걱정하고,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하나, 예, 걱정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투자에 있어서 감정적인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감정적인 낭비일 뿐입니다. 예,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작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예, 동학개미 운동 속에 스터디 정말 많이 하셔왔죠. 자, 그런데 2021년 하반기 이후 투자 성과가 어떻습니까? 공부는 정말 많이 했는데 투자 도움이 안 되셨던 경우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걱정만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서 이야기 드리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배우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른 동학개미 운동을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예, 그분들의 어떤 노력보다 몇 단계 더 위에 예, 지식을 만들게 되시는 거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 뭐 이제 활용을 하신다면 중요한 시점에, 예, 투자 판단 기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꼭지점은 잡을 수 없더라도, 그리고 최고, 예, 꼭지점 위를 잡을 수는 없더라도, 예, 어떤 바닥권, 상투권, 예,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투자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코스피 시장 PBR. 이건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탁금,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라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비율인데, 예, 뭐 이게 학술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만들어 본 지표예요.
요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장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세 가지 지표가요, 중요한, 주식시장의 중요한 3대 변수를 모두 커버합니다. 하나는 경제 지표를 커버하고요. 이거 경기 선행 지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밸류에이션, PBR을 이용한 시장 밸류에이션, 고평가됐는지 혹은 저평가됐는지, 오버밸류, 언더밸류, 그거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수, 매도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 수급에 관한 부분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지표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겠죠. 뭐 저거 세 개가 뭐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아유, 여태까지 투자하신 거 뭔가 내가 뭔가 헛다리 짚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 OECD 데이터라는, 이게 공공 데이터죠. 퍼블릭한 데이터죠. OECD, 경제 선진국. OECD 국가들의 경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이 OECD 데이터인데, 저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고 그 안에서 CLI,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저 경기 선행 지수에서 이제 뭐 국가 선택할 수 있고, 시계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코리아 선택해야 되겠죠. 한국 선택하고 쫙 보시면은 저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경기 선행 지수예요. 경기 선행 지수는요, 실제 경기보다 먼저, 앞서 나간다 해서, 리드한다고 해서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는 경제를 선행하는 몇 가지 경제 지표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장단기 금리차, 뭐 수출입 관련한 뭐 물가 지표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 항목 중에 보면은 각 국가의 주가 지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들어가기도 해요. 등등 해서 OECD 경기 선행 지수엔 대략 6개의 경제 지표가 적용이 돼서 저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 부드러운 곡선이에요. 부드러운 곡선이다 보니까 추세가 한번 잡히면요, 제법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대략 2005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2023년 최근까지, 그러니까 3월 것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제법 긴 기간입니다. 지금 여기 콕 하고 제가 찝은 부분, 콕 하고 찝은 부분, 여기 이제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게 2021년 6월입니다. 제가 여기 콕 찝자마자 어떤 느낌 오지 않으십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해서 최근까지 한국 증시는 계속 조종장이었죠. 코스피 지수 3,300에서 최대 2,200까지, 뭐 거의 2,0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서야 2,500 올라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하락장입니다.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게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대신에 논리적으로 보면요, 이 경기 선행지수 안에 주가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제 순환 참조 오류라고 해서, 앞에 지표를 내 자신을 참조해서 내 자신을 창조하는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기 선행 지수는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매매 시그널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매매 시그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 단적인 예로 2021년 6월에 이렇게 변곡점 딱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법 긴 기간 약세장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경기 선행 지수는 OECD 말고 우리나라 통계청도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해요. 근데 왜 OECD 경기 선행 지수냐? 제가 이야기 드릴 때 부드러운 곡선이란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왜냐?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왼쪽이 조금 전에 보셨던 OECD 경기 선행 지수고요. 오른쪽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예요. 차이점이 뭐냐?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곡선이 부드럽잖아요. 스무스한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는 이 휩소가 많습니다. 뭐 이빨이 막 울퉁불퉁한 듯한 그러한 느낌 받게 되죠. 자, 2021년 중반 이후 꺾였던 상황도 보게 되면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만, 예, 통계청 경기 선행 지수는 이렇게 모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 시그널로 활용하기에는 이제 뭐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조금 더 활용하기에 편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진짜 효용성이 있을까요? 예, 이건 이제 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 기준,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와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를 이용해서 매매 시그널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률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게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3월 값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3월에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달에 발표가 됩니다. 다음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게 실제 통계 값을 이용해서 내가 3월 값에 이게 꺾였다 그러면 난 3월에 매도해야지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예, 좀 딜레이 시켜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경기 선행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가끔 보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우연히 봤던 상황이었는데 2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봤어요. 3년 전이었, 4년 전이었구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선 거 보고 저거 이제 매수 시그널이 떴네. 봤는데 그 다음 달에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한 달이 아니고 2달 정도 딜레이를 시킵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3월 OECD 경기 선행지수다 그러면 이제 한 5월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면 매도.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오다가 올라오면 매수. 이렇게 이제 시그널 기준을 잡고요. 자, 수익률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99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총 17번의 매매가 있었고요. 이 중에 14번 윈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승률이 82.4%예요. 제법 높은 엄청난 수치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 속에 증시가 폭등했을 때, 요럴 때.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한, 예, 수익률이 껑충 뛰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요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 요 자료를 보시면 33년이거든요. 33년인데 17번 매매면 대략 2년에 한 번 시그널이 뜹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장기 시결로 시장을 볼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통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도 은근히 작동해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일본 니케이 지수와 일본의 경기 선행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추적을 해본 거예요. 자, 1988년,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또 88년 요때를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이거 몇십 년이지? 20년 들어가기 전에, 잃어버린 20년 들어가기 전에 상투 만들고, 잃어버린 20년 들어가기 직전 그 상투 시점입니다. 이 이후에 현재까지 니케이 지수 다시 제자리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 이렇게 빠진 거 보면 반토막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간 중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일본 기준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매매 시그널을 잡아봤더니 총 19번의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 중에 13번에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승률이 68%였고 수익률이 보면은 이제 2.5,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곱하기 100 하면 %입니다. 일본이 반토막 이상 하락하고 제자리 근처 온 주가 지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얘도 이거 얼마야? 엄청난 성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40년인가요? 아니 35년 동안 저 정도면 참 일본 증시도 참 답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그널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파란색 선 보시는 것처럼 모나지가 않았잖아요. 크게 막 플럭테이션도 그렇게 심하지 않죠. 차분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대신에 이제 시간 타임 프레임이 2년 정도.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2021년 6월에 꺾인 이후 2년 가까이 되어 가죠. 오래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지표들 3가지 이야기 드리고 최종단에서 결론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코스피 PBR입니다.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코스피 PBR입니다. 자, 시장의 밸류에이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경기 지표가 좋고 혹은 아무리 경기 지표가 나쁘다 하더라도 경기 지표가 좋을 때 너무 고평가된 주식시장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는 게 힘들 수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경제가 나쁘고 나쁜 것만 있고 하더라도 시장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눌린 상태에 있게 되면 더 이상 하락하기 힘들고 오히려 반발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PBR, 이건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개별 주식단에서 자산가치 대비,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시장 전체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자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이거 공공 데이터죠. 한국거래소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 통계 페이지에 가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PBR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코스피 PBR 공식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시가총액 코스피 시장의 전체 합 그리고 코스피 구성 종목의 자기자본 전체 합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공식은 쉽지만 실제는 엄청나게 복잡할 겁니다. 저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PBR이 대략 지금 현재 0.96 또는 0.97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가 지수가 또는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 한다면 이 값이 1 멀티플 이하거든요. 1배 이하입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PBR 레벨 1 멀티플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러한 기준이 오히려 더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 증시에서 봤을 때 PBR 레벨이 맥시멈일 때, 미니멈일 때 그 PBR 값을 구해가지고 현재의 주가 지수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 일종의 이제 그 PBR 밴드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주가 지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R 밴드 상단부로 가면은 고평가되었구나, 이거 과열된 거 아니야 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PBR 밴드 하단부까지 오거나 그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거 저평가되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 라디오 볼륨 조절기처럼요. 라디오 볼륨 조절기처럼 조절하는 거예요. 높였다 낮췄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말로만 이야기 드리면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제 제가 매일같이 그리고 있는, 추적하고 있는 PBR 밴드, 그리고 PBR 밴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따른 성과표를 함께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게요. 자, 1991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PBR 밴드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피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PBR 밴드를 함께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 선, 최고 높은 수치는 이제 2007년 기준, 2007년에 증시가 정말 뜨거웠던 그 시점에 PBR로 쓰고요. 그리고 하단부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말에 PBR 레벨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려보게 되면 얼추 주가 지수가 이 영역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신에 이제 IMF 사태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하단부를 잠깐 이탈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지수는요, 여기 하단부선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역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건 이제 뒤에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조금은 부담이 2021년 20년 그때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해볼게요. 뭐냐면 시장 PBR을 이용을 해서 하단부에 가까워지면은 주식 비중을 높이고, 상단부에 가까워지면 주식 비중을 낮추고, 이걸 이제 공식을 나름대로 세워서 개념적인 주식 비중, 그리고 안전자산 비중을 공식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개념을 활용을 해서 제가 수익률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자, 1991년 말에 기준가 100으로 시작한 이제 시장 PBR을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 고평가되면 주식 비중 낮추고, 내려오면 주식 비중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 결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단순하게 이건 몇 년이야? 32년 동안 4배 상승하는 동안
PBR을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은 훨씬 높은 상승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간에 여기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거는 50대 50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해서 안전자산과 주식 자산을 반반 섞은 겁니다. 자,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시장 PBR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지금 시장이 너무 비싼지 아니면은 싼지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이 시장 PBR은 앞서 언급드렸던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비해서 조금 더 타임 프레임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년 정도, 뭐 이렇게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PB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시 진폭에 의해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 선행 지수보다는 조금 더 뭐 1년 이내 그 정도 시각에서 우리가 시장을 읽는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조회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자료 보시면서 나도 뭔가 필링이 오는데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 근데 다른 나라의 그 밸류에이션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단 하나 좀 구하기 쉬운 데가 일본. 일본의 도쿄 증권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요즘 이제 뭐 구글 번역 그런 거 잘 되지 않습니까? 번역 쫙 누르면 일본어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일본은 데이터가 정말 예전 거 뭐 20세기 초반 거부터 해서 자료가 있고 1950년대의 이후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 것도 하나 뭐 백테스팅이나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은근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급 측면이에요. 지금 우리 경기 지표를 가늠하기 위해서 경기 선행 지수,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초장기, 그 다음으로는 시장 밸류에이션을 가늠하기 위해서 시장 PBR,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타임 프레임을 짧은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이제 수급이거든요. 수급을 가늠할 수 있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어디 뭐 논문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이 자료와 예탁금 자료는 어디서 참고하시냐면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공공 데이터예요.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대략 한 3시 반 정도 되면 업데이트 되는데 신용융자를 예탁금으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신용융자는 좋을 땐 좋긴 하죠. 시장이 상승장일 때 시장을 불태우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신용융자가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신용융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제청산, 마진콜 이런 게 발생하면서 악성 매물을 시장에 집어 던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용융자가 많다 하더라도요, 이 신용융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성 매물이 뭐 개별 주식 또는 시장에 부담을 준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예탁금이 충분하다면요, 그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완충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예탁금을 분모에 두고요. 신용융자 값을 분자에 두고 이것을 계산하고 추적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어떤 중요한 값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결과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을 추적을 해봤는데 여기서 잠깐 왜 그 이전엔 데이터가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비투자금의 역사를 알아두시면 좀 재밌는 게 2007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신용융자보다는 미수거래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미수거래가 이틀 안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2007년 당시 금융당국에서 미수거래를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신용거래로 빚내서 투자하시더라도 이틀 만에 매매하지 마시고 좀 길게 하십시오 하면서 신용융자 쪽으로 유도하면서 2007년 이후부터 해서 신용융자 통계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요. 그 전에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딱 끊어가지고 제가 최근까지 자료를 조사한 거를 표시를 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 눈금바에 쫙쫙 3개의 줄, 청색 줄을 그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40%예요. 예탁금 금액 대비해서 신용융자의 금액 비율이 40%라는 거고요. 여기 하단부는 20%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30%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40% 넘어가면요. 임계치에 들어왔으니 긴장하자. 혹은 두려워하자. 작년 2021년 후반부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랬는데 그 후에 시장이 좀 조정이 오래 지속이 됐죠. 30% 정도 되면 40%보다는 긴장이 해소되지만 뭐 그래도 약간 안심하는 정도, 그냥 소소한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0%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20%까지 가게 되면요. 주식시장이 폭락이 발생한 직후예요. 20%까지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그 사이에 신용융자를 강제로 청산시킨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의미고 이것은 폭락밖에 없거든요. 빚투자금은 자발적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외압이래.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강제 청산되었을 때야 줄어듭니다. 그 한계가 20%예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20% 언더로 내려온 후에 시장은 바닥을 찍었죠. 여기 딱 보시면 느낌 빡 오시죠. 여기 빡 오실 겁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10% 초반까지 왔어요. 이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몇 년 안에 저런 상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10%대 왔네 그러면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된 겁니다. 진도준 되셔가지고 과거에서 미래에서 온 사람 마냥 이런 기회가 있나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직전에 폭락이 좀 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쪽에 넣어버렸네요. 뭐냐.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신용융자 통계는 그 전체 합,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전체 합도 있지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을 구분해서 신용융자를 발표하기도 해요. 발표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올해 코스닥 시장이 강하잖아요.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코스피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를 넘어섰어요. 코스닥 시장의 그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뭐 꼬맹이죠. 귀염둥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빚은 더 많이 썼어.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보다 아들놈이 빚을 더 많이 쥐고 있는 상황. 왠지 그런 느낌 받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시장에 조정이 발생한다 하면은 코스닥 시장이 걱정됩니다. 너무 빚이 많아요. 오늘도 봤더니 또 늘었어. 허허. 자, 뒷부분에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세 가지 핵심 지표를 함께 공부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면서 오늘 기뻐, 내일은 슬퍼, 오늘 기뻐, 내일 슬퍼, 매일 반복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경제 TV들, 여러 유튜브 경제 채널들 보면 저 이렇게 보면 오늘은 어떤 경제 지표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자들이 하하하하 웃고 하다가 경제 지표 안 좋고 뭐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 다음날 막 이러고 이래요. 자,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조금 느긋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표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하나 뭐였습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 왜 하필이면 OECD 경기 선행 지수였느냐? 스무스하니까. 스무스.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변곡점을 잡기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시장 PBR.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이것을 가늠할 수 있어요. 뭐 시장 밸류에이션에는 퍼도 있고 뭐 PCR, 또 뭐 배당 수익률 뭐 등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건 좀 플럭테이션들이 심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활용하는 게 좀 그렇고 PBR은 좀 부드럽습니다. 얘도. 자, 마지막으로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죠. 자,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신용융자가 혹시나 잘못됐을 때 시장이 조정이 와서 악성 매물이 쏟아졌을 때 이것을 커버할 예탁금이 충분하냐 가늠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1번 경기 선행 지수가 초장기, 초장기라고 해야 되려나? 장기라고 해야 되려나? 그리고 이제 관점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대략 한 2년 정도 관점에서의 시장 변곡. 그리고 시장 PBR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내외, 이건 장기라고 해야 될까요? 중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그리고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도 이건 좀 타임 프레임이 좀 길긴 합니다만 얘보다는 좀 짧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시장의 수준을 지금 시장이 어떤 위치인지를 저 세 개 지표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이것을 토대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 과연 어떤 위치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자,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ECD 경기 선행지수예요. 자, OECD 경기 선행지수 어때요? 요 변곡이 발생했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표 기준상으로는 어이구, 너무 글씨가 커졌네요. 자, 2021년 6월입니다. 요게 발표됐을 때가 아마 7월일 거고 실제 매매로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보정 기간 감안하면 아마 8월 정도에 참고하게 될 텐데 그때 이후 어쨌거나 경기 선행 지수는 쪼르르르륵 하락세로 전환했고 올해 들어서 이 하강 속도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강입니다. 아직까지는. 돌아설 듯 말 듯한데 아직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아직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 관점에서 보면 아직 주식시장은 조금 애매하네. 애매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인베스팅닷컴에 칼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 칼럼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 흥분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아직은 저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아직 애매합니다. 뭔가 저게 돌아서기라도 하면 뭔가 좀 꿈과 희망이 생겼어요라고 할 텐데 아직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코스피 PBR은 대략 0.96, 97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은 현재 주가지수, 코스피 기준 주가지수는 좀 부담은 적은 편이에요. 부담은 적어요. 부담은 적어. 대신 과거에 비해서 시장 PBR 고점대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1멀티플 정도 들어가면 조금 지금 증시 환경, 즉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체력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죠. 2650포인트가 PBR 1멀티플 레벨인데 그쯤 가면 조금 코스피 지수 기준 좀 체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뭐 이러한 높아심이 있지만 이제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그때가 되더라도 좀 시장은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걱정하면서 봐야 될 영역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역대 시장 PBR 밴드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 있어요. 고평가된 것도 심하게 고평가되어 있는데 하는 수준이죠. 이게 상단부를 뚫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2021년에 상단부 뚫은 후에 2022년 작년에 어떻습니까? 거의 반토막 났죠. 30% 넘게 빠졌는데 이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거의 반토막. 정말 힘든 시기였죠. 상단부 뚫고 올라가면 하방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조정장이 찾아오면요. 코스닥 시장에 생각보다 강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비싸요. 그럼 코스피는요? 저긴 좀 상대적으로 싸요.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접근할 때 코스닥 요즘 화끈하고 모멘텀 좋긴 한데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들어와 있네. 이에 반해서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덜 떨어졌네. 좀 부담이 없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비슷한 섹터 종목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시장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잖아요. 결론을 너무 빨리 보여드렸는데 원래 이게 마지막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파워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다가 살짝 놓쳤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높고 그리고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40%는 아니고 39%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증시가 조정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고밸류, 비싸죠? 그리고 빚도 많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생각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용융자 관점에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런데 유가증권 시장에 신용융자가 많았는데 그 후에 뭐 조종장이 왔다 그러면 오랜 기간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되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양호해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신용융자가 더 많고 또 하필이면 또 밸류에이션도 고평가되었다. 그러다가 조정이 왔다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버텨도 코스피는 버텨도 코스닥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야기 드리면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특정 종목, 특정 테마에 쏠린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경기 선행지수 아직 돌아서지 않았어요. 애매합니다. 돌아서려면 지금 요 상황에서는 몇 달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몇 달 더, 한 두세 달? 빠르면 한두 달?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아니에요.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아직 그래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코스피 시장의 PBR 영역이죠. 살짝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 보면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은 특히나 더 이러한 약점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주식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제가 한자로 썼는데 계륵입니다. 계륵. 먹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한 시장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자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자료를 보시면서 이 자료를 이용을 하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구나. 혹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주는 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을 찾고자 할 때 이렇게 콕 집어서 요 위치를 찾지는 못하더라도 혹은 최고 정점을 꼭지점을 콕 집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바닥권, 대략적인 상투권을 가늠하고자 할 때 오늘 이야기 드린 지표들 투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타임 프레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 분석하실 때 가끔씩 보신다면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인베스팅 웨비나 온라인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웨비나 앱 이용이 저도 처음이기도 하고 우리 또 참여하신 분들도 처음이시다 보니까 뭐 채팅창이나 이런데 이제 쑥스러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쑥스럽습니다만 혹시 채팅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응원 메시지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이게 궁금해요 하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시 한 5분 정도 질문 타임 갖고요.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1, 2분 기다려서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 처음이다 보니까 쑥스러우신 분들도 많고 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세미나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유, 글로벌하게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스티븐님, 예, 항상 칼럼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세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군요. 예, 기능을 처음 알았습니다. 관리자 창에서 물음표가 딱 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특별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자, 오늘 예, 인베스팅 웨비나 첫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예, 사용법을 몰라요. 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퇴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